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45절에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다. 46절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다. 47절에 주의 계명으로 인해서 스스로 즐거워한다. 자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고 또 수치를 당치 않고 말씀이 나름대로 지탱해주는 어떤 행보가 있으니까 그러한 행보에서 헛소리를 하지 않는 행보가 되는 거죠. 즉 실족지 않는 참 든든한 분명한 열매가 처음부터 예측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계명이 이제 그러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서 참 이러한 행보를 한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축복이죠. 그거 자체가 든든한 거고 그거 자체에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런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홍익사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류 사회에 지금 현재 시대가 상거래 시대 1096년부터 지금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3008년까지 한 2000년간을 상거래 시대라고 불리겠다 이렇게 해서 불러서 우리가 넘어오는데 상거래 시대에 보통 우리가 어떤 형편 개인의 어떤 형편을 참 평화롭다 참 안정되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참 모습이 참 무난하다. 저런 모습으로서 평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겠냐. 라고 하는 모델을요. 지금 현재 2012년을 지나서 그런 거예요. 저 상거래 시대 정점을 지나서 우리가 보면은 어느 나라를 두고 그런 나라로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며 가까이 있는 주변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돈이 많아서 재산이 어떤 지위가 높아서 안 그러면 참 여러 사람 앞에서 인기 있는 명예 있는 그런 어떤 직위가 있어서 직책이 있어서 하는 일이 그래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을 딱 들면서 정말 저 사람의 삶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정말 저런 삶이 모범이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바란다. 할 수 있는 개인이 있을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아무개처럼 해라, 이러죠. 아무개처럼 나도 좀 어떻게 하고 싶다.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든지, 돈이 많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다든지, 공직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가겠다든지. 지금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개인이면 개인,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요. 어느 한 사회든지 모델로서 봐라, 이걸 봐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이제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형편에서
돈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대를 지금 한 1000년 정도로 지나와서 돈이라는 건 어떤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내용에는 정리를 2012년 지금 현재 이 정점에서 이걸 지금 가름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왔는데, 1000년 동안 갈 건데, 온 1000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제 오는 10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상거래 시대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절반은 왔는데, 절반 온 만큼 가면 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온 만큼 간다면은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온 만큼 세월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누구처럼 살아라, 누구를 모델해라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 지금. 2012년에. 그래서 이것이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정점의 위치에서 우리가 시각을 조정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이 시각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요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요 그림이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내용인데, 요 그림. 이렇게 해서 2012년까지 1096년부터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랐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 가는 거는 이 올라오는 대로 가는 건 가는데 왜 지금에 이렇게 모델이 없느냐? 어느 누구를 두고 모델을 할 수 있고 나라대로 사회면 사회대로 모델이라 할 수 없느냐? 바로 그것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 때문에 갈라진다. 또 다른 한 갈래가 나오니까 하나가 있어야 방향이 나오는데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어느 거를 모델로 삼을지를 모르는 현상이 지금 쫙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가지런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요 그림이 이렇게 요까지 올 때 한 1000년간 왔는데 1000년간 오는 동안에 있은 내용을 좀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은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린다 할 때 사건이 막 드러난다는 의미는 뭐냐? 예를 듭니다. 예를 우리가 이 바다를 보잖아요. 바다에 잔잔한 물을 본단 말이에요. 바람이 안 불 때는 그냥 잔잔해. 그래서 이걸 수평선 이렇게 하는 수평선. 그래서 근데 바람이 일렁일렁 살랑살랑하게 부는 바람.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결이 조금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조금 부는구나. 조금 더 불어도 좀 크게 일렁일렁합니다. 이런 거는 파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결이라고 하죠. 물결, 이런 거는 물결, 잔물결, 작은 건 또 잔물결이라고 하고 그냥 물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결, 파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파도는 뭐냐? 이렇게 위의 모양이 수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어디가 수평선인지는 없는 거예요. 이게 쑥 나오다가 또 없어지다가 또 쑥 나오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굴곡을 지는 모습으로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파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도라는 걸 볼 때, 파도라는 걸 할 때, 이 파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파도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밑에. 그러면은 물결은 바람이 일렁일렁하는 그것만 보고 바람이 부니까 저런 물결이 있구나 이러지. 파도는 보면은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힘이 어디서 나오지? 저 힘이 파도가 치면은 물결은 그냥 예를 들어서 배가 운전한다. 배를 운전해 간다. 물결은요, 아무런 물결이 있어도 배 운전하는데 영향이 없어요. 운전하는 배를 띄우는 이 운전해 가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파도는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파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배가 이렇게 가는데 배는 이렇게 앞으로 일렁일렁 하는 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령이라 가는지 앞으로 가는 걸 요령이라 가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옆으로 일렁일렁, 앞으로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배가 어디에 위험하냐? 옆으로 일렁일렁 하는 게 위험하다. 앞으로 일렁일렁 하는 거는 배를 운전하는 그 사람이 배 크기에 따라서 또 배의 어떤 힘하고 파도의 어떤 크기하고를 항상 조절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속도에 맞춰서 힘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옆으로 파도가 옆에 지우면 배가 넘어가니까 되도록 방향을 파도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직진한다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서 파도를 맞으면서 가는 거지 파도를 옆에 끼고 배가 가는 거는 백발백중 10중 8구가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운전하는 선장이 없어요. 파도가 일러치는 이쪽에서 넘어오는데 옆에 파도를 두고 나갈 수 있는 선장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이 파도 이것보다 보이는 것보다도 밑에 물결이 더 심하게 움직이니까 위에 그게 조금 나타나는 보인단 말이에요.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 이렇게 그 파도락하는 이 모양을 보면서 이 물결하고 이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림을 요렇게 그려놓은 이 그림이 갖고 여기 지금 두 병을 요렇게 가서 두 갈래로 갈라진단 말이야. 갈라진다는 거는 일종의 파도처럼 안에 요렇게 그림을 요리합시다. 요렇게 가는 그림에 요런 그림이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2012년에 와서 이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2012년에 이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파도가 불러치는 것처럼 이미 여기까지 오는 중에 수도 없이 많은 형태의 여러 형태의 사건들 우리가 연대별로 1996년부터 여러 200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 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 속에 항상 이렇게 아주 작은 이렇게 갈라지는 또 작은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이런 내용이 계속 쌓였다는 거지. 쌓이면서 지금 2012년에 와서는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알릴 때가 된다. 때가 두 가지입니다. 2012년에 와서 알릴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지는 요소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돼서 알라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잔잔하게 갈라지던 물결처럼 또 작은 파도처럼 이렇게 갈라지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한계점에 와가지고 작은 것이 갈라지더라도 그동안에는 돈으로 금융정책으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쓰면서 어떤 데는 전쟁이 나고 어떤 데는 돈으로 때우면서 일정하게 한 1000년 기간 동안에 앞에 있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는 어떤 데이터가 쌓인 거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이런 것이 하나의 여기 이제 일종의 뭐냐면 파도 같은 게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칠 때 파도가 치는 이 내용이 파도 이 해변에서 받는 이 파도의 모습이 쫙 오면서 물결이 그냥 쫙 하는 일은 그냥 오는 대로 파도가 툭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파도가 쭉 뒤로 물러나고 뒤에서 오는 또 파도가 있잖아요. 앞에 쳤던 파도가 뒤로 쑥 물러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더 합쳐가지고 빵 때리거든요.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계점이라 한계점. 이런 것이 누적돼 왔는데 그동안에 안 보였던 거는 잔잔하면서도 정책으로 금융정책이나 전쟁 논리하고 그냥 이론도 필요 없고 이론도 없이 그냥 무대꾸로 하던 것이
어느 정도 형태로 성장의 어떤 금융의 어떤 정책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어 가든 논리로 되면은 대충 그런 현상이 났을 때는 이렇게 처방하면 돼.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맞아가던 때라면 맞아가던 사람이 병이 걸려 있을 적에 적당한 항생제가 들을 때가 있고 항생제가 전혀 안 들을 때가 있다. 지금 항생제가 안 듣는 때가 왔다 이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현상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는 처방으로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적용해도 이제는 그 처방이 논리형으로 이제는 무마가 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때가 분명히 드러났다. 그게 2012년이라는 거예요. 2012년.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교육, 경제교육, 이런 것 가지고 적용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 절대, 거의 무효하다 할 정도로 앞에 있었던 어떤 논리나 어떤 것도 지금 이런 요처럼 항생제 투입하다가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해야 될 이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이걸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 그동안에 1996년에서 2012년까지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그동안에 갈라지는 요소가 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라질 것은 어떤 것이며 아래쪽으로 갈라질 것은 어떤 것이냐 요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내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1996년부터 2016년 금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건을 한번 쭉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제 개인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두 가지 갈래로 이게 조합돼 가지고 막 섞여 가지고 그동안 넘어오던 것이 이제는 분리돼야 될 때가 되니까 같이 이제는 연대를 천년이라는 연대 속에 이제는 집어넣고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표를 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도 하나 내가 드린 거 있죠?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요거 포토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96년부터 2012년까지 요 내용을 설명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갈라지는 부분 말고, 갈라지기 전에 1096년에서 2012년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1096년에서 2012년까지. 몇 년? 계산해봐요. 2016년, 1096년에서 2016년. 알았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올해가 2016년이니까, 그래, 1096년. 그러면 1000년하고 20년이에요. 정확하게. 1020년이란 말이에요. 1020년. 1020년간 있은 사건을 이 갈라지는 이유가 생기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쭉 적어가지고. 묘하게 1020이네, 1020. 1020. 1000년, 1020년 사이에 있었던 거. 그게 1090, 오늘은 요것만 해도, 요거 설명을 해도 다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그새 또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설명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어요. 1096년에, 내가 잘 안 보이니까. 1096년에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킴.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고 통일, 몽골 제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219년에 징기스칸이 서부아시아를 원정한다. 서부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슬람 쪽이죠. 그 다음에 1233년에 교황이 종교재판 제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1290년에 지금 아직 1292년에 십자군전쟁이 끝났는데 1290년이니까 아직 십자군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290년에 영국에 유태인을 추방합니다. 이 이유는 에드워드 왕이 죽었거든.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죽었어요. 십자군전쟁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얄미워서 죽인 거예요. 이런 내용하고 기록은 안 됐지만은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브렉시트 나오는데 그 요소가 뭐냐니까 외국인을 싫어하잖아요. 난민을 싫어한다. 외국인 싫어한다 보다 난민을 싫어해요. 난민을. 이게 오래 전부터 있던 거예요. 유태인들 추방하는 것도. 이게 유럽 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잔존 가운데 영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난민을 월하기 싫어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요런 요소가 있었죠. 그 영향이 있다. 1290년에 영국의 유태인 추방 중요한 내용이니. 그 다음에 1291년도에는 십자군 전쟁 종결. 1392년에 일부러 여기에 한국을 였습니다. 1392년에 한국의 이시조선 건국입니다. 이시조선 건국. 그 다음에 1443년 한국의 한글 반포. 한글 반포. 이게 세계사에 관계 있나 싶으지만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45년에 독일의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판. 그 다음에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 그리고 1492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난 뒤에 1492년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리고 요런 때 같이 이제 동 이렇게 나눴죠. 1492년에 스페인의 통일이 있고 유태인 모슬렘 추방 같은 연도에 일어난 겁니다. 1492년에 스페인의 통일, 모슬렘 유태인 추방,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한 해에 큰 사건들이 세 개나 일어난 것이 1492년이에요. 스페인에게서는. 스페인에게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죠. 혹시 설명이 되면 그래요. 그 다음에 1493년, 한 해 뒤죠. 교황이 중재를 합니다. 신대륙,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를 중재를 해가지고 서쪽 항로, 스페인, 포르투갈은 동쪽, 그래갖고 인도 항로를 포르투갈이 가져라.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나오는 것은 스페인이 가져라. 서쪽으로 가는 것은 스페인, 동쪽으로 가는 것은, 동쪽이라는 건 아프리카를 끼고 인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포르투갈이 가져라. 이 중재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92년에 아까 1392년 1392년 이시조선 건국. 그 다음에 1592년이 우리 임진왜란 발생이에요. 이게 이제 1392년, 1592년, 1894년 이렇게 연도를 일부러 연결해서 이렇게 거기에 관계된 것 중에서 중요한 연도만 이렇게 뽑은 겁니다. 한국의 임진왜란 발생도 상당히 중요한 세계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데에. 그 다음에 1588년
스페인과 영국 해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영국이 이기므로 스페인이 그때부터 이제는 그 해상무역 쪽에서 영국한테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02년에 마테오 리치 한반도의 위치를 지도에 올립니다. 이 보통 자료엔 잘 없는 거예요. 한반도의 위치를 마테오 리치 지도에 얹어놨다. 그 다음에 1600년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인도의 동인도라, 동인도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인도라고 했을 텐데, 좀 설명하면 그래. 왜 동인도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저쪽에 그 아메리카를 발견할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볼 때는 서쪽으로 갔거든,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가지고 만난 땅이니까 신대륙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뭐라 불러놨니까, 아, 서쪽으로 가도 인도가 있구나. 인도가 워낙 큰 땅덩어리를 하니까 바다로 가고 지금처럼 뭐 한눈에 다 보는 그런 게 아니니까 서쪽으로 가도 인도가 있구나. 그래서 서인도라 그런 거예요. 서인도. 아메리카 민족의 지금도 그래서 그걸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서인도니까 기존에 있던 인도에 있던 인도를 이제는 동인도라 부른다. 동인도. 그래갖고 동인도 회사를 네덜란드가 무역하면서 거기서 이제 무역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1609년에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에 은행을 설립합니다. 네덜란드에 은행을 설립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상당히 그거 하는데, 상거래 시대 때 이런 요소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그럴 때, 은행이, 이제 공식적인 은행이 이제 나타날 때, 그거는 상당히 상권 자체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 어떻게 하면은, 영국은 왜 지금 탈퇴 문제냐, 남을 약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복잡하게 있느냐. 유럽에 있는 어떤 이 거래은행, 거래하는데 아주 중요한 유럽 전체 땅덩어리 중에서 서로 간에 각국 간에 무슨 그 화폐, 정권 거래라든지 이 거래는, 이 화폐 거래라든지 뭔지 모르겠던 이 전체가요, 영국에 다 밀집해 있어요. 왜 밀집해 있느냐? 밀집해 있는 나중에 나오는 로스차일드 가락하는, 그 자체가 영국에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왜 1609년에 네덜란드에 은행이라는 것의 이름으로 설립이 되느냐? 상권이 네덜란드에 꽉 밀리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영국하고는 지금 이 상권 문제는 스페인하고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영국하고 어떤 그 관계는 아까 1588년에 해전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영국이 장악을 했지만은 상권이 그동안에 무역 상권으로 해갖고 나타난 건요, 네덜란드가 장악한 내용이 굉장히 확고한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상권은 전부 네덜란드를 통해서 넘어오니까 그 물량이 어마어마했거든. 그 인도에서 넘어오는 거는 스페인이 그동안 붙잡고 있다가 또 거기서 영국한테 스페인이 밀리면서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차릴 정도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거래가 지금 국제적으로 흘러가는 동거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 이런 걸 보면서 가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11년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발행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거의 다 놓치고 있으니까 이런 놓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못 그려낸다 이거죠. 이런 거 이제 섞여서 나중에 이걸 분리해내겠다 이거죠. 그 1620년에 메이플라워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인류 어떤 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미국의 위치가 1620년부터 나중에 1776년 하나 붕괴점 넘어서 지금 한 300년, 아니 230년 정도 지금 현재 보여주는 미국의 그 위치가 시작이 1620년에 이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49년 영국왕 찰스 1세가 채용됩니다. 잘 이해가 좀 안 되지만은 꼭 포함되겠냐 싶지만은 왕족이 어떤 이 반란 나름대로 그 구테타도 아니면서 의회하고 어떤 전쟁 형태로 나와가지고 왕이 채용되는 거예요. 찰스 1세가 아직까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안 일어났을 때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게 그 영국이 그때 그 상권 자체에 여러 가지 상행위에 관계된 사건 자체를 지금 왕한테 좀 요구하다가 이 관계되는 거예요. 찰스 1세 채용. 그 다음에 1664년에 영국에서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다 탈취해버립니다. 영국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힘이 막강하게 된 데는 아까 했던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의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이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 그 바탕에는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어요. 이걸 좀 보통 사람들이 좀 분명히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할 것 없어요. 억지로 그 암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어떤 힘, 그 어떤 내용, 왜 그래 됐을까?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 그냥 억지로 교회 목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때문에 그렇다.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 그때 셰익스피어가 그때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때고 셰익스피어가 인용을 했던 여러 가지 문구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요 성경을 그대로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를 보급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국이 이렇게 그 네덜란드 식민지를 강탈할 정도로 힘이 강했다 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75년에 미국에서 인디언과 이민 전투가 있었다. 아까 이거 하나 빠졌네. 1392년 다음에 1400년 이태리 메디치가 금융제도화. 근데 여기가 350년 동안 1400년에서 350년 같으면요 1750년 되잖아. 1750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1776년 같으면 미국의 독립이 선포되는 것보다 조금 일찍 메디치가 끝나잖아요. 근데 봐봐, 여기 1776년이라고 한 이 연도에 미국의 아직 안 나왔나? 이민 전투, 1675년 이야기하네. 미국 인디언의 이민 전투, 아직까지 독립선언은 안 됐습니다. 1675년이니까. 그 다음에 1688년, 영국의 입헌 군주국, 무역법이 통과됩니다. 무역법이. 그러니까 무역법 하나 통과되는데 진통을 겪는 거 아니에요? 이 진통 겪는 중에 아까 찰스 1세의 채용관계가 여기서 크로멜이 아마 하던 어떤 일종의 전쟁, 구테타가 아니고 서로 간에 전쟁하자 해갖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크로멜이 이기면서 무역지향을 하게 된 무역지향.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아까 찰스 1세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좀 지나가지고 1688년에 무역법으로 나오네요. 법으로. 입헌 군주국.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입헌 군주국이라는 말은 왕이 그동안 통치를 했는데 통치에 손 떼고 왕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이걸 다스린다. 그래서 입헌 군주국이라. 그 헌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그 의회가 이제 법을 만드니까 의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상징적으로 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자리만 있다. 군주국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면서 무역을 지향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역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17년 프리메이션 설립 일부러 연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돈 거래, 돈 흐름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어떤 단체니까. 그럼 1765년에 전기기관차죠.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상용화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산업혁명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765년. 그 다음에 1776년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독립선언이 나옵니다. 그 미국의 독립선언 나온 때에 같이 일루미나티 설립 같이 들어갑니다. 요거 아주 주의 깊게 드러나야 돼요.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이 두 단체의 분리를 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설립에 대해서는 1776년이니까 아까 메디치가가 1400년부터 350년 동안 1750년 동안 유럽 사회에 나름 이태리에 메디치가란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다가 이것이 1453년에 로마 제국도 저쪽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피우고 있다가 어떤 전기를 마련한 거 아니냐. 메디치가와 연결해서 이 일루미나티가 어떤 연결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일루미나티로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는 교황의 어떤 위치도 있고, 메디치가에서 교황이 많이 나옵니다. 교황이 많이 나오고, 국왕들, 유럽의 여러 국왕들이 그 처가, 메디치가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 350년 동안 유럽에서의 어떤 그 메디치가의 명성은 대단한 거예요. 즉, 상거래 시대 그런 거예요. 상거래 시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태리의 메디치가,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그 다음에 미국의 록펠러, 이런 재단들, 이런 거 내는 건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태리, 아까 네덜란드에 있는 은행, 그 다음에 영국의 로스차일드, 미국의 록펠러, 이런 거는요, 큰 굵직굵직한 상거래 시대에 큰 어떤 돈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돈의 영향에서 아무도 돈에 연결된 줄 모르지만은 가장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은 메디치가 보담도 일루미나티 보담도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보담도 록펠러 보담도 교황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1916년 교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런 형태가 이제 드러날 거래요. 일루미나티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현재 표현됐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 역사는 프랑스 쪽의 어떤 시민행동, 그 다음에 어떤 정치를 프랑스 쪽에다 맞춰가지고 정치를 따라가는 그런 거로 하나의 형태가 새롭게 나오죠. 그래 반대된 게 또 공산주의, 그래갖고 이념 논쟁으로 이제 발전되어지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1799년에 나폴레옹의 쿠데타, 그 다음에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독일을 이야기합니다. 독일. 지금의 독일. 독일 앞에 또 다른 나라 이름이 좀 이렇게 그 중간에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과정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비스마르크 재상, 이런 어떤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왜 관계되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하고 영국의 아까 유태인 추방, 또 스페인의 유태인 추방, 유럽 추방이 있잖아요. 유태인 추방 어디 가느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에 몰려 있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독일 자체가 지금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에 이 유태인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어떤 밑에 지금 현재 경제 구조 전체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 제국은 붕괴돼도 산업 구조라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어지면서 독일로 이어지면서 독일이 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도 밑에 워낙 경제 구조가요, 이게 탄탄하기 때문에 전쟁을 두 번이나 쳐도 그냥 끄트하게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런 걸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요소가 막 섞여서 있어 나니까 이게 막 갈래로 가는 이런 요소, 두 갈래로 가는 게 막 있었는데 그냥 또 다른 요소로 뭉키고 다른 요소로 뭉키면서 잔잔한 파도처럼 하나의 파도 물결처럼 이래 흘러오다가 좀 미끈하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1815년 워트루 전쟁에서 워트루, 영국과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그 전쟁인데 이 워트루 전쟁에서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상거래 시대 때 봐야 되는 게 바로 로스차일드, 영국의 로스차일드가가 이때 형성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완전히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당시에는 주식이나 이런 거래가 워낙 법이 없이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법 하나 만들고 저렇게 하다 법 하나 만들고 하면서 되던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불법은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참 사기꾼 중에 최대의 사기꾼을 돈 버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거죠. 그거를 이제 근거를 워터루 전쟁 자체를 가지고 사기친, 그래서 돈 버는 로스차일드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워터루 전쟁과 로스차일드가는 항상 같이 가요. 1840년 중국과 영국이 아편 전쟁을 발생합니다. 이제 중국이 역사 속에서 부각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쩌면 큰 나라가 얼마나 이거 하나밖에 없겠어요. 아까 네덜란드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은 중국의 도자기 자체가 네덜란드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 통상무역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는 청나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참 힘은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뜯기는, 지금 막 뜯겨 먹는 거잖아. 다른 세계 사람들이 야 중국에 가면 먹을 거 있다 하고 이래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달라들 때 또 먹이 앞에 있는 독일도 달라들죠, 네덜란드 달라들죠, 여러 나라들이 달라들 때 중국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편 전쟁이에요.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 자체가 외부 세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중국 안에만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중국이다 했는데 이때부터는 혼자서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워낙 주변에서 많이 떨치고 일본도 중국한테 이기잖아. 그러니까 얌전함에 있어갖고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 아편 전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1850년에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이 생깁니다. 1850년. 이것도 우리 한국하고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중국 자체가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것도 뭐냐? 외세거든. 일종의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힘이거든. 그래서 왜 중국이 지금 이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바로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워낙 혼이 났거든, 여기에.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우리는 동학이라 하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 또 엄청난 또 영향을 받은, 난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우리는 1860년경에 한국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는 그 영향으로 봅니다. 태평천국 연안하고 연결하는 것이 제
어떤 그 지론이.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제 비로소 1884년 이 기독교 공식적인 거예요. 한국의 알렌 선교사 도착하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 도착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사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때부터 개신교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빨리 보려는 거예요. 빨리. 동학이라 하는 이것도 기독교인데 이게 어떤 지금 현재 그걸 밀어주는 이게 중국에서 너무 안 하니까 뒤에서 학자들이 밀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히는 거지. 실제로 중국 편에서 보면요. 이게 바로 서양 종교라, 서양 종교. 소위 말해 기독교라. 그 전에 앞에 찾아를 보면 또 많이 역사를 많이 더듬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연결고리가 안 되다 보니까 쭉 연결되는 거 1884년 이렇게 받아들이는 쉬우니까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그것을 안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94년 10년 뒤죠. 아까 그 1392년 그 조선 1390년 한국 이소전 그 200년 뒤에 1592년에 임진왜란 그리고 1894년에 동학난 청일전쟁 갑오경쟁 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같이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한테 처음으로 요때부터 또 그러고 요 하나 빠졌는데 요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1884년 1894년 요때부터 한글을 쓰는 거예요. 한글 요 쓰나요? 한글 공식적으로 씁니다. 이거 내가 빠뜨렸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10년 지나면은 1894년 지나면은 청일전쟁 일하고 10년 만에 러일전쟁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은 1904년 러시아 그 다음에 1914년 되면은 1차 세계대전 1894년에서 10년 지나면 1904년이죠. 1904년에 러일전쟁 그래 10년 지나면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 대한민국의 동학난 대한민국의 청일전쟁 이게 간단한 전쟁이 아니라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이 영향을 입어서 그래요. 러일전쟁에 졌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한테 지는 러시아 결국 러시아 국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그게 힘이 돼가지고 혁명에 더 어떤 그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러시아가 그 공산주의가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1919년 일부러 연 겁니다. 한국의 비폭력 국민 독립운동 이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1939년 세계 2차 대전 33년이 뒤로 갔네. 1933년 미국의 검태한 불능선포 요거 바꿔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1945년 이스라엘 독립 한국 해방 유엔 성립 중요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2년 인류 종말시대 앞으로 1000년 3008년까지 1차 3008년까지 1000년을 보고 인류 종말 시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 현재 금년에 영국의 EU 연합 탈퇴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이게 51%인가 해서 얻어가지고 EU 탈퇴하는 거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